일본 고대사를 어떻게 하면 짧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그러나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퍼뜩 이게 생각났습니다. 일본의 고대사는 김종필과 김대중을 감싸고 있는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김종필, 김대중, 한국. 자,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김종필 그러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정치가이자 권력가였죠. 그러나 1인자의 자리는 오르지 못한 영원한 2인자, 그의 별명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2인자 김종필.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인물은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죠. 일본 고대사가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일본이라고 하는 열도 땅에 누가 주 거주민이었느냐? 본토민은 거의 없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일본 과학자가, 그 인류학자가 게놈 분석한 거 번역해서 올려드렸는데, 대부분이 대륙에서, 반도에서 넘어온 이주자들이다. 80~90%가 이주자들이다. 이렇게 그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게 발표될 수도 없었을 텐데 세월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라는 것이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일본 열도 땅을 개척한 이들은, 초기 개척자들은 한반도에서 넘어간 가야인들입니다. 때는 언제냐면, 그리고 왜 가야인인가를 먼저 얘기하면, 한반도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이죠. 일본 열도와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그 낙동강유역, 지금의 부산 서쪽, 창원, 마산, 거제도, 이쪽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들이 일본에 접근하기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리고 때는 언제냐면은 그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가야라는 명칭도 없고 그냥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넘어온 것은 엊그제 올린 그 영상에 따르면은 기원전 한 1000년경,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부터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일본 열도에 와서도 살았다. 그런데 이 무언가 기술과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기능을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가야인들이었다. 이 한반도 남부에서 출항해서 일본 열도의 지금의 키타큐슈, 북큐슈 지역과 시마네현 이쪽 지역으로 도착하는 가야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늘날로 치면 완전히 최첨단 기술을 갖고 왔는데, 그것이 바로 제철 기술과 토기 제조 기술이었다. 몇 차례 얘기해 드렸습니다. 특히 제철 기술, 철을 생산하는 제철소, 그 철을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으로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생활용품도 만들 수 있는 혁신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토기를 만드는 기술도 있었고, 토기도 생활용품도 만들고 각종 그 물건들을 이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그 용구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들이 가야인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흔적이 지금도 이 시마네현 쪽에는 면면이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제가 지난번에 주목했던 곳이 오타라고 하는, 대전, 한글로 발음하면 대전입니다. 일본에 있는 지명이 한국 땅에도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 있는 지명이 글로 간 거죠. 대표적인 게 군산입니다. 군산이 일본 땅에는 두 군데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전도 있는데, 그걸 오타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 가면 지금도
그 제철 그리고 토기 생산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시마네현 더 동쪽으로 오면 지난번에 소개했던 이 고진다니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는데, 그게 원래 발음은 아라가미 다니로 발음하는 게 맞아요. 아라가야의 신 이 뜻이에요. 아라가미 그러면 아라가야에서 온 신. 그러니까 아라가야 사람들을 신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 제초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 흔적이 한 장소에서 무려 300 몇십 개의 세형 동검이 그대로 발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력을 가야인들이 가져왔다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에 아라가미, 그러니까 아라가야 신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 그 거기서 나오는 이름 성씨도 있어요. 아라키라고 하는. 아라키라는 성을 쓰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가야인 후손이구나. 오타 씨도 마찬가지예요. 오타 성을 쓰고 있으면 이 사람들 가야인들 후손이구나. 알 수 있죠. 그렇게 시마네현과 큐슈 북쪽에 살던 이들이 더 남아에서 찾아간 곳이 지금의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그리고 이 기타 큐슈, 북큐슈 지역에 살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미야자키까지 내려와서 살았던 가야인들도 또한 이 오사카로 집결하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 200년대, 늦어도 200년대 말. 200년대 말이면 그 이전부터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200년대 중반, 최소한 200년대부터는 살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가야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그게 더 궁금하죠. 지금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내려서 이 오사카로 들어가면 지금 오사카 시내가 온통 이렇게 휘황찬란한 대도시지만 그곳 불빛이 화려한 그곳들은 다 물이었어요. 과거에는. 그게 물입니다. 물이 그 안쪽까지 차서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그 이코마산이라고 하는 오사카 동쪽 산자락. 그래서 히가시 오사카라 그래요. 이 동오사카. 그 히가시 오사카 쪽으로 보면 동쪽으로 쳐다보면 산맥군입니다. 그걸 이코마산이라 그러거든요. 그 이코마산 자락에 살았어요. 가야인들은. 그래서 위쪽으로는 시조 나와테 시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뭐가 발견됐냐면 이 한반도에서 대륙에서 넘어오게 되는 그 전쟁용 사육하는 그 조랑말이 아니고 전쟁에 사용되는 오늘날 우리가 경마할 때 보는 그 경주마들과 같은 그 말들을 사육한 곳이 시조 나와테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이제 반도에서 우리 조상들이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히가시 오사카, 그리고 그 밑에 야오시, 요 지역, 그 일대에 가야인들이 살았고, 그게 이제 이코마산 자락이에요. 서편산 자락이고, 그리고 산을 넘어서 동편, 넘어서 또 한 산자락에 사는데, 거기서 최근에 뭐가 발견됐냐면 그 도미오 마루야마 고분이 한참 전에 발견됐는데, 거기서 최근에 2m 50cm에 가까운 2m 30 몇 cm의 이 사행검이 발견이 돼서 지금 이 고고학계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누구의 묘였을까? 이 칼은 주인은 누구였을까라고 하는 그 언저리가 온통 가야인들의 터전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게 언제까지 그랬냐면 그 터전을 유지했던 때가 300년대 초중반까지는 거기서 살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해서 이 고분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원분들이 나오는 거죠. 초기에는 원분입니다. 오늘날 일본에서 자랑하는 그 전방 후원분이 아니라 원분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 말은 가야인들의 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300년대 중반이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300년대 중반에 백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최종 기록으로 남는 게 369년과 396년의 사건, 한반도에서의 369년에 백제 큰 초고왕이 북으로 올라가서 고구려의 왕을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고구려 왕이 전사하게 되죠. 그거를 되갚아주기 위해서 그 호태왕, 광개토 대왕이 396년에는 치고 내려오죠.
그때 이제 한반도에 있었던 남쪽 백제, 아랫 백제가 왕권이 항복하지 않고, 윗백제는 항복을 했어요. 한강 유역에 있던. 아랫 백제는 항복하지 않고 이 열도 땅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가 바로 일본 역사에 기록되는 15대 왕, 바로 오진왕, 웅진왕입니다. 웅진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웅진왕, 웅진에서 온 왕. 그래서 오진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웅진이라고 알 수 있냐고요? 그 별칭이 있어요. 그 일본에는 왕들이 두 시호를 씁니다. 한자 시호가 있고 일본풍 시호가 있어요. 한풍 시호는 나중에 이제 일본 서기를 작성한 그 편집 책임자였던 바로 편집 책임자가 붙인 거고, 그 후에 이 와풍 시호라 그래서 일본풍 시호인데 거기에 암호들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암호들. 그 중에 이제 15대 왕을 뭐라고 불렀냐면 호무다 와케라고 불렀어요. 곤다 와케, 곰다, 곰주, 공주, 웅진 땅에서 온 와케, 힘센 사람. 와케는 이제 지도자, 지배자 이 말이에요. 그걸 갖고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죠. 웅진에서 왔구나. 백제 사람이구나. 백제 권력이 396년 이후에 399년 400년 초반에 넘어오면서 그냥 넘어온 게 아니라 무려 이후에 17현에 해당되는 그 백성들이 넘어왔다. 그래요. 17현이면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인구를 뭐 5만 명만 잡아도 몇십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넘어온 거죠. 넘어와서 이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이 가야 와서 보니까 가야인들이 지금 히가시 오사카 지역에 진을 치고 거기에 터전을 마련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쪽에 강이 하나 있어요. 야마토 강이라고. 국도는 165번 국도로 연결되는 야마토 강입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 이 나라 분지로 연결이 되는데, 그 북쪽이 가야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강 남쪽에 살기 시작해요. 백제인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시로는 그 강 언저리에 가시와라, 그 밑에 하비키노시가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그 밑에 나중에 돈다바야시, 그리고 그 밑에 나중에 그 무령왕이 보냈다고 하는 인물 화상경에 발견된 하시모토라는 곳,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키가와라고 하는 새로운 강이, 또 다른 강이 있어요. 그 사이, 그러니까 야마토강하고 기강 사이, 이쪽에 이제 백제인들이 살았고, 그에 대한 증거로서 그 언저리에서 수백 기의 백제인의 무덤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 원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당연히 한반도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원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이 둥그런 무덤을 사용을 한 거죠. 횡렬식 석실고분, 횡렬식 고분들이 주로 많고, 그렇게 해서 이 야마토강을 중심으로 북쪽은 가야인들. 그런데 이후에 300년대 중반 이후에 이 백제인들이 넘어오면서 이제 권력을 쥐기 시작하면서 국가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전까지는 그냥 군 단위, 소규모 단위의 이 작은 국가였다 그러면, 이제는 통일, 중앙 집권을 하는 국가 형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야마토 국가는 아닙니다.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그 야마토 정권의 핵심은 다 백제인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이전에 가야인들이 그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야마토 다케루라고 하는 일본에서 유명한 그 장군이 묘사됩니다. 이 일본 역사서에. 그런데 그 야마토 다케루의 본질,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근초고왕으로 보는 거죠. 백제의 근초고왕. 백제의 근초고왕이 369년에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평양성, 또 황해도 쪽 전투 이전에 그보다 10여 년 앞서서 이 열도 백제 땅에서 이 일본 열도를 평정하는 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야마토 다케루로 표현했는데, 야마토 다케루가 평정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옵니다. 큐슈도 평정하고, 저쪽 시마네도 평정하고, 기비도 평정하고, 이 동쪽 편도 평정하는 그 무지막지한 권력의 이 장군은
역사상, 일본 역사상, 또 그 당시의 역사상 바로 이 근초고왕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근초고왕이 일단 정리를 하고 전국을 한번 휩쓸고, 그리고 이제 1369년 이후 399년 400년대 초반에 웅진왕이 넘어왔고, 결정적으로 백제가 권력을 쥐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 남아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그 아스카베 진자라고 하는 아스카베 사원이 있는 그 주인공인 바로 곤지. 곤지는 여곤입니다. 부여곤. 곤지는 계로왕의 동생이고 비유왕의 아들이에요. 458년에 중국 땅으로부터 정식으로 왕으로 임명을 받아요. 좌현왕으로 임명받고 일본 열도 땅에 와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태어난 이가 바로 461년에 그 무령왕이고, 그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나중에 그가 이제 백제의 25대 왕이 되는 거죠. 이 곤지가 일본 역사에는 뭘로 묘사되냐면, 오버랩이 되냐면 바로 우웅약천왕으로 오버랩이 돼요. 우웅약왕. 그래서 우웅약왕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난폭한 군주로 수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백제가 권력을 쥐면서 평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 400년대를 마감하면서 이제 생활 축이 이제는 그 산맥을 넘어서 그 야마토강을 연결되는 바로 이 나라 분지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라 분지로 들어와서 이 백제가 권력을 쥐면서 가야인들을 복속을 시키면서 가야인들은 호족으로 대우를 해요. 그래서 호족의 대표 호족들이 바로 모노노베씨, 오토모씨, 그 전에 와니씨, 이 세 호족이 어디에 사냐면 이 나라 분지 동편 산자락, 지금의 천리시, 텐리시, 그리고 지금의 사쿠라이시, 그리고 그 밑에 쪽, 이 언저리에 산자락에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텐리시에 있는 이소노 가미신궁이 있고, 거기에서 칠지도가 발견된 거예요. 그 칠지도는 되게 쉬워요. 칠지도 거기 나온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근초고왕이 자기 아들 곤구소왕이 기성생한 것을 기념해서, 왕이 된 것을 기념해서 가야인 외왕지에게 내려준 검. 그 당시에 백제는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담노제를 통해서 위임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통치자는 외왕지인데, 그는 일본인이 아니라 가야인인 거예요. 가야인인, 그러니까 초기에 이 지역에서 정권을 쥐고 있었던, 탑에 있었던 사람을 호족으로 세우고 그를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그에게 보낸 검, 그 검이 바로 이 칠지도가 이소노카미 신궁에서 발견된 이유는 이 가야인들이 이제 이 동편산자락으로 넘어와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오미와 신사는 가야인들의 신사예요. 가야인들의 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두 개의 신사를 뽑으라 그러면 바로 이 오미와하고 이소노카미를 꼽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가야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리고 이 나라 분지 역시도 그 당시에는 가운데 분지는 물이에요. 늪이었기 때문에 옛날 지도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 가야인들이 살았던 지역을 오시사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반대쪽 를 오시미라고 불렀는데, 물 서쪽이에요. 오시미인데 그쪽은 이제 백제인들이 사는 거죠. 이 백제인들이 이 산자락을 넘어서 이코마산을 넘어서,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니조잔이라고 하는 이성산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 이 가스라기 산이라고 하는 그 언저리에 이제 백제 호족들이 살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가스라기 호족, 뭐 해구리, 그 밑에 또 다른 몇몇 호족들이 서쪽에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정권을 쥐게 되는, 결정적으로 정권을 쥐고 권력의 핵심으로 올라가는 500년대, 600년대 중반까지 소가씨는 좀 더 내려와서 지금의 우네비야마라고 하는 내려와서 지금 아스카 지역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쥐게 되죠. 정권의 탑으로 올라가요. 근데 이들은 호족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자기 가문에서 왕들을 세웁니다.
호족이 왕들을 세우는, 다시 말해서 이 외척이 왕권에 도전하고 성공한 세력이 바로 이 소가시인데, 이 소가시가 이제 그래서 이 권력의 핵심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 권력의 핵심이었던 소가시를 또 없애는 나카토미노 카마타리,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지난번에 했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일본 열도의 고대사 600년대 말까지의 일본의 고대사를 얘기한다 그러면, 초기에는 김종필의 시대였다, 가야인들의 시대였다. 그런데 나중에 김대중의 시대가 온다. 이 호남권, 충청도 전라도에서 넘어온 백제인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 김대중의 시대가 온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김대중의 시대라고 해도, 그 백제인의 시대라고 해도 그 안쪽에 내명부, 안주인, 중전에 해당되는 내명부들은 한결같이 가야계입니다. 가야계가 계속 유지돼, 초기부터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이 내명부에는 가야계가 계속 존속을 하기 때문에 거친 백제지만 사실은 가야계가 계속해서 집권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현대사에서 볼 때 가락국 종친회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김종필 씨가 앉아 있으면 그 옆에 김대중 씨가 앉아 있어요. 두 분 다 김해 김씨인 거예요. 가야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이 일본 열도를 500년대 600년대 야마토 정권의 탑에 올라 있었다고는 해도 사실은 그 면면에는 가야인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게 이제 일본 고대사를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0년대부터 600년대 말까지의 일본 고대사의 이 중추 세력들은 한결같이 우리 조상들이었고, 그들은 김대중이건 김종필이건 한국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한국은 이제 그 당시로 얘기하면 가라쿠니입니다. 가라쿠니는 뭐냐면 이 반도를 뜻하는 거예요. 한반도. 그러니까 이들은 한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고, 권력의 핵심은 그들이었다. 그게 이제 나중에 600년대 말이 되면 이제 일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01년부터 정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국이 시작이 돼요. 그 이전까지는 일본이란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백제입니다. 백제를 일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고, 그 다음에 이 칠지도니 무슨 임나니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 근대화 시점에서 이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반에 이 국학자들, 일본의 국학자들, 그리고 영토 확장을 꾀했던 그 서양을 보니까 스페인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다 식민지 정책을 하니까 일본인들도 그게 그 눈독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대화를 시키면서 그 주변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욕심에 만들어 놓은 국학자들의 논리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임난의 무슨 칠지도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내막을 실지를 알고 보면 그 칠지도가 만들어지고 제공된 시점은 한결같이 한반도도 그렇고 일본 열도도 그렇고 다 우리 조상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논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본인들의 그 막부 말기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에 만들어 놓은 그 이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논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임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네, 대마도에 있었네, 뭐 일본 열도에 있었네, 뭐 그 논란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칠지도가 뭐 백제가 헌상을 한 거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들이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본 고대사 김종필과 김대중을 품고 있는 한국으로 묘사해 봤습니다.